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한 라이프를 위해서 영양과 푸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박은정 반려동물 영양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는 반려동물과 영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양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에게 영양이 매우 중요하듯이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들에게도 영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수분까지 전체적인 반려동물의 영양에 대해서 함께 개념을 좀 짚어보고 또 그 영양소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또 사람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육류나 생선류 이러한 것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단백질은 조직을 구성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생성하기도 하고 또 근육을 탄탄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단백질에 대한 중요도가 동물에게서는 월등하게 높고 음식에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만 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입니다. 우리가 지방을 딱 떠올리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반려동물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은 반려동물이 살을 찌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맛을 결정하는 데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피부나 이런 것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주기도 하고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데도 지방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반려동물의 푸드에서 어느 적정선까지 지방이 함유될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메가3라는 것입니다. 오메가3가 사람에게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는 것으로 많은 매체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이는 마찬가지인데요. 오메가3를 반려견에게 공급을 하게 되면 염증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의 안정을 돕기도 하고 종양을 억제하기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오메가3는 이것뿐만 아니라 노령견의 치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많은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소화를 안정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다만 반려동물의 푸드에서 탄수화물이 중요하게 거론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과 비교해서 탄수화물에 대한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은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훨씬 중요하고 상대적으로는 중요도가 사람보다 탄수화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에서 내 반려동물한테는 탄수화물을 주지 말아야 돼 이러한 인식을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너무 제한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푸드에서 반드시 탄수화물이 소량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료에서 그레인 프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사료에서 그레인 프리는 탄수화물 중에서 보리나 쌀과 같은 곡류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뿐이지 탄수화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콩이나 과일이나 야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재료들에도 탄수화물은 충분히 녹아져 있고 이 탄수화물을 우리는 곡류나 이런 것이 아닌 다른 형태로 푸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영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꼭 충족이 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이고
만약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반려동물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3대 영양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아이와 오래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건강하게 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두고 아이들과 생활을 하고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에서 건강하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3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거 외에도 두 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 종일 비타민만 얘기해도 모자랄 만큼 그 종류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비타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B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B군? 그런 비타민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비타민 B1, B2, B3, B5 이런 것들을 각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크게 뭉쳐놓은 이 덩어리를 비타민 B군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채와 과일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단백질과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양소와는 달리 이 비타민 B군은 섭취를 하게 되면 체외로 배출이 너무 쉽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내가 아이들한테 충분한 양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체외로 배출되어서 잘못하다간 결핍의 상태로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음식에서 부족하지 않은지 보호자가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네랄이라고 하는 무기질입니다. 이 미네랄이라는 것은 광물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체내에 쉽게 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미네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슘도 있고요, 인도 있고, 철이나 망간, 기타 셀레늄과 같은 굉장히 많은 물질들인 미네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도 반려동물의 체내에 없으면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칼슘과 인입니다. 칼슘과 인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만약에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푸드에 칼슘과 인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것만으로도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잘 채워진 것은 우리가 밥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잘 채워지지 않은 것은 간식으로 분류가 되는 그 기준점이 되는 영양소들입니다. 그래서 칼슘과 인을 잘 충족시켜 주는 것이 좋은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식재료에는 인이라는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인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영양 결핍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반면에 모든 식재료에는 칼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식재료들의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A라는 음식, B라는 음식 이런 것을 조합해서 반려동물의 음식을 만들 때 항상 부족하기 쉬운 것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칼슘과 인의 비율을 밥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1대1에서 2대1 이 사이의 비율이 가장 최적의 비율이고, 이 비율을 유지를 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밥이라는 형태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부족하지 않게 많이 주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칼슘과 인의 비율이 충족한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준다? 이것은 결석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이 비율을 잘 유지하고 있는 푸드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고, 혹시나 내가 만든다면 그 부분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이 5가지의 영양소를 5대 영양소라고 하고, 이 5대 영양소는 반려동물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생리 활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다시 한번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그게 수분입니다. 수분은 왜 따로 나와 있지? 그냥 물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수분을 따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도가 높고 또 이게 인위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3대나 5대 영양소에는 수분이 없나?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수분이 들어가 있지만 6대 영양소에 들어간 수분의 양만큼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분은 체내에서 5%만 손실이 되어도요, 탈수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끼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탈수 때문에 아이들이 쇼크가 올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5%만 부족해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만약 15%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수분을 제공을 해주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줄 수도 있습니다. 액상의 형태로 된 간식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캔과 같은 수분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제공을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수분을 제공을 할 수 있고, 단순하게 음수량이라고 하는 물의 양으로만 수분을 제공을 한다면 몸무게당 90에서 100ml까지 제공을 하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수분의 함량입니다. 수분이 이렇게 결핍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반려동물의 푸드에서 수분의 함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하고, 또 평소에 먹는 물량과 음수량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 아이가 먹는 양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보호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영양소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귀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내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분명한 씨앗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유지를 하면서 반려동물과 항상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